경제를 보다 쉽게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시민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은 가결이 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탄핵의 시작입니다. 아직 반란은 진압되지 않았고 반란 수괴는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반란 잔당들은 아직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란한 전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 혼란을 도모하는 반란 세력이 다시 득세하여 매국하지 못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두 번의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란자들을 시급히 처리하고 사회 경제를 안정화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내부가 혼란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외세가 기회를 얻습니다. 매우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FOMC 정책금리 결정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 2024년 12월 18일 FOMC 정책금리 결정이 스몰컷으로 결정되어 25bp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FOMC 발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몇 가지 밑지식을 복습하고 발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립적 실질금리입니다. 장기적 중립금리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들을 통해 언급되고 그 사실을 경제기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통화당국의 개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상태의 금리로 쉽게 말하면 줄을 설 때도 기준이 필요하듯이 한 나라의 기준금리를 정책적으로 운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입니다. 중립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론상의 금리로 기준금리처럼 공표되거나 대출이자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금리가 아니기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의 압력을 주지 않는 균형 금리로 통화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제전망 요약 SEP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전망을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년에 8번의 정례회의를 하고 그중 4번의 경제전망 요약을 발표합니다. 이 경제전망 요약 내용에 점도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 실업률, 개인소비지출, 근원 개인소비지출 등 전망을 포함하며 이 보고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과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예상하는 해당 연도 말에 정책금리 중앙값과 중립적 실질금리도 나타내줍니다. 다음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에 FOMC 정례회의를 하고 경제전망 SEP를 수정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점 하나가 FOMC 위원 1명이 응답한 향후 적정금리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적정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위원 개인의 답을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점도표는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혹은 내릴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금리는 변화하는 데이터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반드시 금리를 저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와 같은 계획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시기에 이 수준의 금리가 될 것 같다 또는 이 시기에 이 금리가 적절할 것이다 라는 위원 개인의 예상 의견이므로 점도표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지난 9월의 점도표와 이번 12월의 점도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언제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FOMC 성명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지난 11월의 성명서 내용에서 변화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25bp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여 정책금리 밴드가 조정된 부분, 그리고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에 두 가지 표현이 추가되었을 뿐 모든 내용이 같습니다. 색인과 같이 성명서상에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 외에는 모든 내용이 같습니다. 추가된 것은 The extent and timing of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성명서상에 변경된 부분을 해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 FOMC 성명서 내용에서 연방기금금리 밴드가 변경된 부분을 화면상에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4.25%에서 4.5%로 25bp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경되기 전 표현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할 때 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에 대해 금리 밴드의 추가 조정에 대한 더 상세한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할 때 라고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까지도 더 세세하게 고려하겠다는 암시를 주었는데,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지금보다 느려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11월 성명서와 모두 같습니다. 그럼 12월에 FOMC 정책금리 밴드가 25bp의 금리 인하로 결정된 것은 지난 11월과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인가 살펴보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살펴볼 점도표에서 4명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는데, 그중 성명서상에 정책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베스에맥 위원 1명입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중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금리 동결을 주장한 베스에맥 위원은 현재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입니다. 다음은 경제전망 요약 SEP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 발표 2%에서 2.5%로 상향하여 전망하고, 2025년에는 2.1%, 2026년에는 2%, 2027년에는 1.9%를 전망하였습니다. 2024년의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탄탄하였기에 지난 9월의 전망에서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GDP 성장률로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탄탄하기에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당겼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므로 2025년 3월에 경제 전망치 발표 사이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9월 4.4%에서 4.2%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3%, 그 이후로 4.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악화를 예상한 것과 다르게 실업률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 9월 2.3%에서 2.4%로 올랐으며 2025년에는 2.5%로 더 높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2.1%로 2027년이 되어서야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어 PCE 인플레이션 수치도 2.6%에서 2.8%로 올랐으며 2025년에는 2.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부터 섣부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으며, 그동안 보여진 코어 PCE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넘어 인플레이션 재발을 경고했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2025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낸다면 지난 미 연준의 폴 볼커 의장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인플레이션 재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 연준은 이번 12월 FOMC에서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2024년에는 4.4%로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2025년에는 지난 9월 3.4%에서 3.9%로 상향했습니다. 2025년에 스몰컷 2번의 금리 인하를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장기적 중립금리는 2.563%였고 6월에는 중립금리를 2.750%로 높였으며 9월에는 2.875%로 높였는데 이번 FOMC에서도 장기적 중립금리를 3%로 또다시 높였습니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균형 실질금리의 수준이 계속해서 높게 조정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이 뉴노멀이 되는 것이며 예전과 같은 제로금리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 국채 공급 증가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하면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중립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의 재정 정책이 지금과 같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총 투표권은 12장이고 7명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7장을 투표하고 1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행사하며 나머지 4장은 11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점도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 위원 개인에게 이 시기에 적절한 금리 수준을 물어봐서 답변을 듣고 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도 모두 참가하여 19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위원들은 2024년 말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4.4%로 지난 9월과 같이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2025년 전망치 중앙값은 3.9%, 2026년에는 3.4%, 2027년에는 3.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표의 변화는 변화하는 경제전망, 수집되는 데이터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나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작성한 점도표입니다. 2024년 9월에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7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9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위원이 4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위원이 15인이 있었습니다. 전망치 중앙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발표합니다. 2025년에는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3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0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3인, 네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인, 다섯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현재 변화하는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2025년에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과 실업률의 상승 위험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인식 변화에 기인하며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점도표상의 전망치 중앙값이 상승하고 위원들이 2025년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상과 다른 전망에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짧은 기간 시장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하를 결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연준의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올해 상대적으로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궤도에 있다. 다만 실제 움직임은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에 추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 경제와 노동시장이 탄탄하면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관세와 관련한 연준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일부 위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나 일부는 이에 반대했고 일부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아직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있었던 이전의 대규모 관세 부과 사례가 현재 상황에 적절한 모델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준도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다음은 CME 그룹의 패드워치 툴입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예상했던 2024년 상반기 금리 인하 전망은 틀렸고 9월에 B컷, 11월과 12월에 걸쳐 스몰컷으로 인하가 결정되어 총 100bp의 금리 인하가 2024년에 일어났습니다. 2025년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CME 패드워치 상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1월에 금리 동결을, 3월에는 43.4%가 스몰컷의 금리 인하를, 53%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발표된 11월의 개인 소비 지출과 코어 PCE는 각각 2.4%와 2.8%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품에서는 자동차와 부품이 증가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였고 서비스에서는 금융 서비스 및 보험과 의료 등이 증가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2.1%로 나타나면서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후 나타난 지수는 2.3%와 2.4%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에서 코어 PCE가 횡보하였고 10월과 11월에 걸쳐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1월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분석 영상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재발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월 11일에 발표된 11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그래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CPI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의 CPI는 2.68%이고 코어 CPI는 3.21%입니다. 10월의 CPI가 2.53%에서 2.68%로 올랐으며 코어 CPI는 3.26%에서 3.21%로 낮아졌습니다. 상품에서 식료품 가격이 지난달에 이어 상승했고 서비스에서 주거비 상승이 전체 물가지수 상승의 40%를 차지하는 등 주거비 상승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료 등 에너지의 가격도 상승하여 계절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 실업률 변화입니다. 12월 6일에 발표된 11월의 미 실업률은 4.2%가 기록되었습니다. 미 고용지표가 QCW 벤치마크 수정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월평균 17만 8천 개의 수준의 신규 일자리가 형성되었기에 노동시장이 완전히 냉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업률은 4.2%로 10월에 4.1%에서 0.1%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역사적으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아니며 앞으로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이므로 고용률과 실업률을 함께 확인하며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업종별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사교육 및 건강 서비스, 레저 접객업, 정부 일자리 등이고 감소가 큰 업종은 소매업, 소폭 감소한 것은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유틸리티 업종은 전기, 가스, 수도 등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 서비스 업종, 제조업 일자리와 금융 서비스업, 건설업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는 민간 비농업 평균 시간당 소득이 13% 증가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가 증가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3시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11월까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의 유지는 소비를 지탱해주는 근본이기에 탄탄한 노동시장이 유지되면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신규 고용이 줄어드는 것보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이 금리 인하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상황 요약표입니다. 미국의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면 미국의 실업자 수는 714만 5천 명이고 실업률은 4.2%입니다. 고용률은 59.8%, 노동시장 참여율은 62.5%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17만 4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자 수가 35만 5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16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66만 1천 명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의 23.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노동시장은 추세적으로 냉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고용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구인율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12월 발표한 FOMC 점도표상에 미 연준 위원들이 2025년에 실업률 전망을 4.3%까지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4.3%를 넘지 않는다면 예상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시장 참여율의 감소보다 고용률의 감소 속도가 빠르고 실업률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고용 상황 수치를 보며 다시 추세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8일 기준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70.58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73.39달러, 두바이유는 73.5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고조되며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결정과 19일 주요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이슈가 없다면 짧은 기간 동안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내 휘발유 수요와 경유 수요가 2025년부터 감소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와 감산의 완충작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은 통화정책에 있어 양적 긴축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현재 3조 2738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2년 6월 양적 긴축을 시작한 시점 대비 188억 달러가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래포 잔고가 완충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급준비금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최소 안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3조 달러 안팎으로 추정할 때 대략 2025년 3분기 내에 QT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영래포 금리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하단과 같아지게 된 부분입니다. 미 연준은 영래포 금리를 종전 4.55%에서 4.25%로 30bp를 인하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와 지급준비금리는 25bp를 낮췄지만 영래포 금리는 5bp를 더 내린 것입니다. 영래포 금리는 시중 금융기관들이 미 연준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시중에 남아도는 자금은 영래포, 레포, 단기국채 등의 투자 자금으로 쓰이고 보통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단기금융펀드가 연방기금금리 하단보다 높은 영래포 금리를 이용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영래포 금리를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하단과 같아지게 함으로써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하면서 앞으로 단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경색에 대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스탠딩 레포 입차를 오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단기 유동성 공급 입차를 늘리기로 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FOMC 정책금리가 스몰컷으로 한 명의 연준위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찬성하여 결정되면서 미국 기준금리 밴드는 4.25%에서 4.5%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와 금융시장의 경색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연준위원들의 판단에 시장 참여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채권금리는 일제히 상승하였으며 다우지수와 나스닥 등 자산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산시장의 거품이 쌓이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조정도 반드시 온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조짐이 보이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크게 우려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투자자는 떠나고 투자를 꺼리고 환율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수출에 미칠 큰 타격은 결국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가 반란 사태로 내수 경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심리는 위축되다 못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국가 반란 수계는 여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란 세력과 반란 세력에 동조한 세력들 모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수합 650억 달러 증액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도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속히 탄핵을 인용하고 국가 반란 세력을 빠르게 진압하여 사회 경제적 안정을 시급히 진행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일본은행은 연 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책위원 9명 중 8명이 동결에 찬성하였고 1명은 25bp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2025년 초반에 있을 춘투의 임금 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보고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엔케리 청산에 대한 위험은 당분간 크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6.11엔으로 엔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관세 및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정 정책의 결과로 인플레이션 재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이후 진행되는 정책의 영향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강달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원화 안정성이 약화하면서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환위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반란 사태로 촉발된 이 싸움은 결국 지금까지 득세해오던 기득권 매국 세력과 시민의 싸움입니다. 반란 세력에 대한 진압과 소탕이지만 권력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반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 혼란이 지속될수록 외세에는 큰 기회가 됩니다. 사회 혼란을 빠르게 복구하고 사회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좋은 경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싸움 반드시 국민이 승리합니다. 오늘은 12월 FOMC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